자,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이제 시작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릴 것은 이제 노이즈 저감 대책인데요. 잠시만요. 아, 아. 자,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노이즈 저감 대책의 이해인데요. 이 노이즈 저감 대책이 어렵죠. 뭐 실상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원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원리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 실제 사용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원리 부분이 잘 적용돼서 실용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은 가장 베스트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해하는 데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 이제 실제 이제 그 노이즈 저감을 대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을 확립을 해야 된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뭐 한간에는 이론이 필요 없다. 왜 필요하냐? 경험만 하자. 그러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경향성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경향성 혹은 패턴.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확립을 잘 해놓으면은 실제 이제 사례들이 이런 패턴을 조금 가지기 때문에 광범위해 보이지만 실제 어떤 특별한 범주 안에 속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제적인 것들 이제 이 패턴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일단 실제 사례를 분석하시면 좋겠다. 이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예, 이론 뭐 자체가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이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수식에 일단 질릴 거예요. 수식. 그 개념 자체도 굉장히 조금 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질리실 거고요. 근데 이걸 좀 쉽게 좀 다가가게 하려면 수식을 안 보고 이제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강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렇죠. 예, 수식이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수식을 보실 이유는 별로 없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강의를 접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예. 뭐 무료 강의든 뭐 유료 강의든 이거를 한 번 듣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거. 네. 강의 듣고 반복이에요, 반복. 예, 결국은 이제 반복이 되어서 우리의 그 좀 체화되어야지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요게 이제 어느 정도만 되면은 이제 그다음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실제 사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예, 실제 사례. 이제 실제 사례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구글 같은 데 문헌들을 검색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EMC 대책 같은 거, 요런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이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한번 문서들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정한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업무하시는데 여러분들 업무하시는데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예. 뭐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 뭐 컴페시터 가지고 노이즈 저감 한번 해본다든지 해보시면은 신기하게도 이론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SIPI-EMI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인데
제가 이제 그 회로도상에서 두 가지가 이제 이 신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정보 신호, 하나는 전원 신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대책 현상, 여기에서의 대책 현상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시그널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결국은 반사거든요. 선로 신호가 지나가면은 이 선로가 얼마나 반사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리플렉션, 반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은 반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시그널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특성 임피던스라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내용은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크로스토크는 이제 이렇게 선로가 있으면 선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제가 사용하는 선로, 이 근접 선로 상에서 나타나는 노이즈 신호들을 의미해요. 노이즈가 전달되는 현상이 크로스토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파워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 파워 인터그리티는 전원 신호상에서의 노이즈 대책 방법. 근데 크게 두 가지이거든요. 노이즈가 받는 거는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 인덕턴스에 의해서 베리에이션, 흔들리는 현상. 이 두 가지 현상이 이제 다예요, 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전원선하고 그라운드 선이 있겠죠.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그라운드, 전원. 이제 그라운드도 한참 얘기가 원래는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전원선도 무결해야 되고요. 그라운드 선도 무결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SI하고 PI는 설계 방법론에 속한다. 노이즈 저감 설계 방법론. 그런데 이렇게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EMI 현상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엘렉트로 마그네틱 인터퍼런스, 전자파 간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안테나, 뭐 폴 안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내 신호기기에서 전자파가 외부로 방사되는 현상, 선이 됐던 그냥 자유공간이 됐던 간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저감하는 대책 방법이 뭘까를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여기서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네, 요건 넘어가 보고요. 자, 크게 이제 회로상에서의 노이즈 대책 방법이 뭐냐? 요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접지 처리, 그라운드, 그 다음에 필터링, 쉴딩, 설계 방법, 라우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노이즈 대책 방법론이에요. 노이즈 대책 방법론. 그래서 이제 이 접지 처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라운딩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라운딩의 의미. 그라운딩의 의미가 뭘까요? 아시나요, 혹시? 예. 그 그라운딩은 결국은 그 뭐냐 하면은 그라운드 면적을 넓히는 작업이에요. 전원의 기준 레퍼런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그라운딩이란 표현 자체는 EMI에선 그라운드 면적을 넓혀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넓혀주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타나냐면 그라운드의 임피던스가 떨어지겠죠. 임피던스가 떨어지면 노이즈 전압도 낮아지고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의 면적을 넓혀주는 과정이 그라운딩이다. 필터링은 필터를 사용을 해서 원치 않는 노이즈들을 저감한다. 쉴딩은
외부의 노이즈에 대해서 차폐를 시켜서 유입이 되지 않게 한다. PCB 설계는 PCB 배선이에요. 배선 설계. 그리고 배선 설계하기 전에 부품의 배치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품의 배치를 통해서 이제 그 최소화시키는 방법, 노이즈를 저감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선정 같은 경우는 노이즈에 취약하거나 노이즈를 유발하는 소자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선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문헌상에 봐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예. 이제 노이즈 발생의 원리, 가장 여러분들의 이제 노이즈 발생의 원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이렇게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가 봤더니, 일단 정상적인 전류 상태는 전화번이 들어가고 전류가 지나가고 전류가 지나가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때 그 전류가 지나가면서 요 전류 방향, 요 전류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근데 요게 가장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상적인 전류 흐름에서 벗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 그 가로 안에 그 네모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그 그라운드 내에 있는 얘기예요. 그라운드 내. 그라운드 내. 그래서 그라운드 내에 있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내에 이 노이즈 전압이 하나 잡혔어요. 그러면 재미있게도 전류의 패턴이 바뀌어요. 전류 흐름이. 예, 실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류 흐름이 바뀝니다. 여기에 루프가 하나 형성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먼 모드 노이즈. 그래서 그라운드 내에 노이즈 현상이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보셔도 돼요. 뭐 이게 발생하는 요인은 레지스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노이즈 전압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노이즈 전압이 이제 저감이 돼야지만 이 노멀 모드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가장 정상적인 흐름이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 그럼 이게 뭔데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EMI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예. EMI 측면에서 이제 요게 EMI 차트예요. 요게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 요거는 방사 전개 강도. 그다음에 뭐 호리젠탈로 측정했을 때, 버티컬로 측정했을 때인데 이게 이제 노이즈 플로우거든요. 노이즈 플로우. 근데 커먼 모드 노이즈가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이 노이즈 전압은 높게 나타나게 된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냥 높게 나타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규제치에 가깝게 가게 되잖아요. 예, 규제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 또 얘기 드려볼게요. 여기까지가 250메가, 230메가 정도 될 거예요. 250메가, 30메가예요. 30메가 일지 규제치가 이제 빨간 선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규제치 상에서 이 밑에는 전원계 노이즈고요. 예, 230메가 언더 부분 전원계 노이즈. 그다음에 요거는 정보 신호 쪽에 인터페이스들의 노이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 형태, 요건 체배성 노이즈일 확률이 높아요. 클럭들이 있죠, 클럭. 이런 것들이 체배성 노이즈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시면 제일 좋겠는데요.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긴 되게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유한한 범주 안에 있어요. 유한한 범주 안에.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면 그 노이즈 디버깅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에서 뭐 다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결국은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커먼 모드 노이즈부터 낮추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이 노이즈 레벨 자체가 낮게 나타날 테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요 파란색 부분 이제 보이는 거 있죠? 연두색, 예, 연두색이요. 연두색 부분에 노이즈 레벨이 이렇게 커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큰 건지 실제 디버깅을 안 해도 되는 건지는 이 노이즈 레벨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노이즈 레벨이 높으면 당연히 같이 올라갈 테니까 레벨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노이즈 레벨을 낮춘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 특정 노이즈들을 잡아내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간과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리턴되는 전류, 플러스선 예를 들면 플러스선에서 갔다가 마이너스선으로 전류가 회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주파수에 따라 회귀 특성이 달라요. 경로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우 프리퀀시하고 하이 프리퀀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우 프리퀀시는 전원계 노이즈가 일반적이겠죠. 아니, 전원계 주파수. 예.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는 그 곧 이제 주파수가 좀 높은 쪽 인터페이스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저항 경로로 간다. 로 프리퀀시에서는 그다음에 최소 인덕턴스 경로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부품들이 막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겠죠. 노이즈가 많이 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리턴되는 이 상호간에 전류가 갔다가 리턴될 때 흐르는 전류의 경로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쉽지는 않죠. 워낙 그 부품들이 복잡하잖아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하려고 최대한 어떻게 하냐. 멀티레이어들을 또 쓰는 거죠. 그 멀티레이어 안에 보시면 그 멀티레이어 안에 보시면 그라운드 있고 플러스 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선들이 있잖아요. 그게 비단 이 부품의 그 핀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라운드 확보를 잘 해주는 것을 또 목표로 하게 됩니다. 노이즈가 적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하나 예를 또 볼게요. 예, 전류 흐름에 이제 기인한 신호 왜곡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이제 주파수가 좀 높은 거죠. 플러스 선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선으로 이제 그라운드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 배선 밑으로 흐르죠. 플러스 배선 밑으로 마이너스가 흐르게 되는데요. 지금은 요 슬롯이 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슬롯이 나 있다.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면은 플러스 선 갔다가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만큼 인덕턴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가 깨지게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노이즈 현상이 나타나서 왜곡이 된다. 반사가 이제 인덕턴스가 많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전압 전류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한번 볼까요? 예, 디퍼렌셜 모드 전류 흐름, 커먼 모드 전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디퍼렌셜 모드 전류 흐름은 이제 이렇게 그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이때는 이 중간에만 노이즈가 마그네틱 필드가 중첩이 되고 이 사이드 쪽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중첩되지 않아요. 예, 상쇄되죠, 정확하게. 예.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질문 사항들 쭉 한번 받아볼게요. 예, 일단 계속 질문 생각나시는 것들은 올려놔 보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다 답변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드 쪽에서 중첩이 되지 않고 상쇄가 되니까 이 사이드에는 노이즈가 없겠네요. 예, 없어요. 근데 이 커먼 모드는 사이드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예, 이런 전류의 흐름의 사례는 이 디퍼렌셜이니까 USB 같은 게 이제 이런 전류 흐름을 갖고요. 이제 요건 이제 패러럴 인터페이스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는 이 사이드 쪽에 노이즈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은 이와 같은 경우는 사이드 쪽에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자, 요 이야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미 어느 지점에서 임피던스를 측정을 해도 항상 균일한 임피던스 값을 가질 때, 가질 때 이제 이 해당되는 특정한 임피던스 값을 의미한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50옴이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가 65m 보죠. 65. 그러면 이게 경계면이 생겨요. 그러면 신호가 막 잘 가다가 여기서 반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반사되면요. 입사파하고 반사파하고 중첩이 돼서 결국은 노이즈가 실린 파형이 쭉 결과론 쪽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질문하신 것 중에 이런 현상 얘기하신 게 있는데요. 오버슈트, 언더슈트.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노이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이즈 현상은 그러니까 디지털 노이즈 현상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링잉처럼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파형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는 선론의 반사되는 이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부정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임피던스 부정합. 임피던스 부정합.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 부정합이 이 파형 보고 오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파형이거든요. 근데 이거 원인을 찾아야지 이거 무턱대고 경험상으로 막 그 디버깅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 포인트에서 디버깅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요 현상도 있는데 요 현상 뭘까요? 어떤 문제의 기인에서 나타나는가? 어떤 문제의 기인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파형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떨림이 없이 그냥 팍 튀는 현상? 보셨나요? 공진처럼 보여요? 많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러시구나. 그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FET의 스위칭 노이즈를 잡고 싶다고 이제 표현을 하신 분. FET 스위칭 노이즈는 이 현상이에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팍팍 튀는 현상들. 피킹이라고 표현을 저희 쪽에서는 하는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인덕턴스의 기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성분 중에 인덕턴스가 많이 이제 있는 지점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원에서 본다면 케이블이죠. 케이블이 길잖아요. 결국은 인덕턴스거든요. 결국은 이런 피킹 현상 발생하면요. 물론 이제 FET 스위칭 노이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요소를 봐야 됩니다만 가장 제가 일반론 쪽에서 이야기하면 전원 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전원 쪽에 이 전원이 길어서 나타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신호 매체 전달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신호 매체는 입사파 있고 반사파 있고 전송파가 있다. 결국은 입사파는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이다. 반사파는 없으면 제일 좋으나 없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니까 최소화시킨다. 그럼 최소화시키려면 뭘 알아야 하면 반사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감마, 이게 반사 계수이거든요. 반사 계수. 그 다음에 이 반사 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감마는 1 사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0일 때는 완전 반사여가지고, 아니, 무반사여가지고 가장 좋을 때를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범위, 반사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신호 매체의 전달 특성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 여러분들 신호 뭐 전송 선로 이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스토리. 입사파는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달파 100%면 좋겠으나 반사가 발생하면 반사를 줄이는 게 최선이다.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사량을 알아야 된다. 반사 계수, 예,
반사 계수라고 하고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를 갖고 이제 0일 때는 우리는 무반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종단 쪽이거든요. IC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예, 근데 IC가 55, 55 서로 상호간에 맞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주 안정적인 파형이 나오고요. 자, 한쪽이 좀 더 많죠, 지금. 250옴, 50옴이니까 좀 높은 편에 속한데 이렇게 링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링잉이.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이 디퍼렌셜 시그널, 싱글 핸디드 대비 디퍼렌셜 시그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디퍼렌셜? 아, 못 보셨어요? 네. 그 디퍼렌셜 이제 그 많이 보셨을 텐데요. USB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왜 그러면 디퍼렌셜 시그널을 사용을 하는가? 그 노이즈에 강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시그널이고요.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IC 내부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끝단에 재미있게 예,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인데요. 차를 합니다. 차. 예를 들게요. 1V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1V. 그러면 1V 빼기 마이너스 1V죠. 2V가 되네요, 일단. 그래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겠죠, 당연히. 예, 0V, 2V 스윙을 하면서 예, 신호 처리를 하게 된다. 이득이 높아졌네요. 고이득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인데요. 이 노이즈는 왜 강하냐 하면 이 원론적으로 요 두 군데에 노이즈가 같이 타야 돼요. 예를 들게요. 자, 똑같은 동상의 노이즈가 타야 되고요. 5V가 노이즈가 탔다고 볼게요. 예를 들면 5V 빼기 5V는 얼마예요? 0V죠. 예. 이렇게 해서 서로 상쇄를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저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이 표에서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 사이드 쪽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노이즈가 안 되니까 외부로 방사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침략을 해도 네, 침범을 해도 이렇게 캔슬레이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노이즈가 발생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이즈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가 이제 그 노이즈의 강한 설계는 디퍼렌셜 시그널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사항 하나가 더 있을 텐데요. 뭐가 있냐면 요 이제 이게 디퍼렌셜 시그널인 거 보셨고 요거 조금 더 크게 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배선에 미치지 않죠. 지금 여기 안에만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배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그렇게도 하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덕턴스에 의한 유도기 전력 현상인데 요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전원 쪽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한번 모델링을 조금 해봤어요. 여기서 스위치 달아놓고 전원 넣고 전류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게 그 이제 코일이죠. 큰 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스위치를 순간적으로 열었다 닫는 상황을 하고 보시면 닫았다가 열 거예요, 이제. 닫는 순간,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뭐 여기 안에 이제 저장되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닫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음의 전압으로 이렇게 전압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닫았어요, 이제. 닫았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전류가 뺑뺑이 돌고 여기서는 전류를 그 마그네틱 필드를 계속 충전을 해서 에너지를 형성을 하죠. 그러다가 스위치를 이제 열어요, 한순간에. 예. 한순간에 열면은 어떻게 되냐?
딱 여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에너지가 기전력 현상으로서 딱 나타나죠. 그 결과론적으로는 펄스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여기는 열었어요. 열면은 전류가 이렇게 안 가고 반대로 백하거든요. 왜냐하면 갈 경로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펄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에너지 양만큼 나타나니까 굉장히 큰 양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 현상은 뭐냐면은 이제 폰이에요. 폰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원을 연결을 해서 보다 보니 예, 특정한 부분 뭐 IC들을 쭉 체크를 하다 보니 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순간적인 피킹 현상. 피킹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측정 중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이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다가 그 캡 같은 게 연결을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 현상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즉 케이블이 길어서 인덕턴스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유도기전력 현상이 발생해서 결과론적으로 피킹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이렇게 커패시터를 달아서 어디에요? 케이블 쪽에 커패시터를 달아서 해결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원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큰데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 파워 서플라이 있고 IC 있어요. 지금 이제 공급을 하는 상황. 근데 여기 전원 케이블이고요. 여기 패턴의 인덕턴스고 커플링 캡, 디커플링 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무슨 영향을 주는가? 무슨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EMI에 영향을 준다. EMI.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 코어 같은 걸 또 달아줘가지고 노이즈 저감을 시키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플 현상이 이제 여기 생겨나요. 볼티지 플럭츄레이션 혹은 전류 플럭츄레이션,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다이어그램의 그 그림이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호 퀄리티가 안 좋으면요. 그 전원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원 퀄리티가 안 좋으면 반드시 신호 퀄리티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상호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커패시터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예, 이 벌크는 이제 마이크로 페럿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커플링은 나노 페럿 단위, 그 다음에 피코 페럿 단위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용량이라는 의미인데 전류 서지, 순간적인 서지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이게 막 그 전류가 막 크게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실제 이제 이 전원에서부터 IC까지 이렇게 전류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전류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이 전압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전압 변동이 나타나는데 저 벌크 캡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 전압 변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드 보시면은 커패시터 벌크 캡이라고 많이 쓰실 겁니다. 한번 실험도 해보시면 좋을 건데 다 걷어내고 한번 그러니까 LDO나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나 LDO를 하시는 게 뭐 제일 좀 편하실 거고요. IC까지 한번 커패시터 없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IC에 공급을 한단 말이죠. IC에.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전류를 땡겨가면요. 예,
아무리 용량이 맞는다고 해도 한 번에 이렇게 당겨갈 수는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벌크 캡을 달아주는 거죠. 예, 벌크 캡을. 이렇게 되면은 예, 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디커플링은 이제 분리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여기 전원 공급기라고 볼게요. PM 파워 모듈이라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켜졌다가 꺼져버리게 되면은 IC도 꺼졌다가 켜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런 식으로 로직이 구성이 되면 IC는 죽어요. 이게 유도기 전력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커패시터를 달아서 커패시터를 달아서 쓰고요. 중간에다 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전류를 가져가지만 IC 입장에서는 1번, 2번, 3번 캡에서 전류를 갖고 오겠죠. 3번 쪽에서. 그래서 3번 쪽에서 갖고 오다 보면은 아직은 여기서 무슨 앞쪽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꺼졌어요. 꺼지면은 요 커패시터 부분에서 방전을 시작하겠죠. 방전. IC 입장에서는 아직도 모르죠. 다 방전이 되고 여기 그러면 이 3번에서 충전된 전류가 천천히 방전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IC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꺼지고 서서히 꺼지겠죠. 서서. 예. 그러니까 이런 피킹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험성은 좀 줄여줄 수 있는 상황.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패스는 이제 RF 노이즈라고 할 건데요. RF 노이즈 저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시간상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 개념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PDN의 기본 개념, 그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원래는 많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고 이 노이즈 대책 자체는 실제 뭐 어떻게 회로 설계할 때 이걸 많이 신경 써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는 설계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세미나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원회로예요. 그냥 전원회로 전원 연결회로 어떻게 잘 설계하는가. 그래서 VR이면 이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모듈 뭐 두 가지죠. 스위칭 레귤레이터 하나하고 뭐죠? 리니어 레귤레이터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 IC의 전원 공급을 노이즈 없이 손실 없이 잘 진행시켜서 넣어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기본적인 컨셉인데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커패시터의 설계다. 커패시터를 몇 개를 넣고 커패시터를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실제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여기에 커패시터 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커패시터 값들은 이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져요. 예. 계산을 해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 그 값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서 실험을 해보시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셔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넘어가고 이게 EMI인데요. EMI는 결국은 이제 일단 외부로 방사되는 EMI, 외부로 자유공간상으로 방사되는 EM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전자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유공간상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 계속 여기서 진동만 하는 거죠. 진동만 하는데 이 진동을 밖으로 만들어내주죠. 이게 전기장이에요. 전기력선, 전기장. 요건데 요게 전기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장도 형성이 돼요. 자기장.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거리를 쭉 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자파.
전자기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의도하는 전자기파면은 우리가 쓰는 거니까 노이즈가 아니고요. 근데 남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노이즈가 될 수 있죠. 내가 쓰는 게 아닌데 그런 이제 전자파들이 내 사용기기에 유입이 된다면 노이즈인 거죠. 근데 강인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라디에이션 종류를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예,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 예, 디퍼렌셜 모드, 커먼 모드. 이렇게 막 노이즈를 패턴화 시키는 이유는요. 패턴화가 안 되면은 노이즈 저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패턴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량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EMI도 이게 아마 한 몇 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있긴 하겠지만 시스템상에서 정량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툴들이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뭐 지금도 좀 많이 편해졌어요. 뭐 EMI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좀 노이즈 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케이블 방사 있잖아요. 아마 그 조금 실무하셨다 하는 분들은 이제 케이블 방사도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케이블 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케이블의 그라운딩이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자도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요 웹 쪽이 그라운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플레인하고 이 그 케이블의 그라운드 쪽하고 잘 물리지 않아서 노이즈들이 많이 유발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라운드하고 잘 밀착시켜야 된다라는 거. 예, 잘 밀착시켜야지 이렇게 노이즈가 확 줄어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케이블 방사는 이렇게 그 케이블 방산 두 가지라고 보겠네요. 이렇게 지금 그라운드 개선하는 방법 하나하고 페라이트 코어 하나 쓰셔가지고 좀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1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건데요.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조금 이제 구성을 조금 해봤고요. 아까 질문하신 게 하나가 있으셔서 그거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고주파의 리턴 패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그라운드를 많이 확보해주면 좋을까? 예, 임의의 그라운드 패스를 유도하는 게 좋을까? 뭐 요거는 아까 보셨지만 잠시만요. 요거는 그라운드를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그라운딩은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돼야 돼요. 단단하게. 예, 헐렁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면적을 많이 확보해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상황에 보시면은 고주파들은. 예. 그래서 리턴 패스를 원활하게 위해서 그라운드 면적을 많이 확보해 주는 거는 조금 예.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어요. 그 시스템 차원에서. 시스템에서는 저주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다 보니 EMI 있죠. EMI 부분의 차원에서는 그라운드 확보를 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외부로 날아가려는 이제 그 전자파를 안으로 이제 그 불러오게 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노이즈의 가장 근원은요. 배선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성이 돼요?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마그네틱 필드가 기본적으로 노이즈 발생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요. 예, 일렉트릭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가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즉 전자파가 외부로 방사되기 시작을 하고 그라운드가 없으면 계속 자유공간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확보가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예, 이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전원계 노이즈, 전원계 주파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기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기준은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은, 약
한 200메가선, 언더는 전원계 노이즈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이상은 이제 뭐 대략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100메가에서 200메가가 저주파 뭐 200메가로 하시죠. 예. 그 기준은 200메가 언더는 전원계 노이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메가 이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질문사항은 다 넣어서 어지간한 것들은 하고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얘기를 좀 못 드리는데 그 이제 계략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 펄스 시그널에 언더슛, 오버슛을 클리핑 다이오드는 일단 비싸서 그걸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항으로 일반적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저항으로. 댐핑 저항을 쓰면 되거든요. 어디 있지? 댐핑 저항을 써버리면은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다이오드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겠죠. 예. 얘 요걸 쓸 수도 있는데 얘가 전류 소모가 좀 있어요. 예.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런 시그널 상에서 쓰기에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댐핑 저항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댐핑.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 값은 그 조금 튜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 그 저항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게 노이즈는 정말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실제 이제 회로 설계를 잘한다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노이즈 저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 트리 구조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그 다음에 통신을 효율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통신들을 잘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회로의 설계에 그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음. 고속 시그널, 디퍼런셜 시그널 같은 면의 그라운드 포를 제거해주면 신호 무결성에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그널 면에 주변 그라운드를 제거해도 무방한 거죠. 일단은. 예. 근데 이거를 아마 제거를 잘 안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 있는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론상. 근데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상에서는 저주파 노이즈, 뭐 고주파 노이즈, EMI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예. 그래서 이제 일정 간격을 좀 떼서 이제 하기를 권장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이 신호만 잘 나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그라운드 차원에서는 그라운드가 있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하시면은요 아마 무지하게 시간 많이 걸려요. 제 경험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독학을 한 거죠. 뭐 제가 개발 시작을 했을 때 뭐 강의라는 개념 자체도 별로 생소했거든요. 거의 강의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강의 매체도 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것이 이제 되고 빠르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칩들은 많이 안정화를 돼 있는데 뭐 고전적인 얘기입니다만 신규 칩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신규 칩.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서 레퍼런스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칩 성능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얘기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보드상에는요 2가지 형태의 신호원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2가지 신호. 뭐가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은 제가 할게요. 네, DC 신호, AC 신호 2가지예요. 그러니까 DC의 흐름도 있고 AC의 흐름도 있다라는 걸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DC의 흐름은 저주파죠. AC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고주파거든요. 주파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가지 형태의 흐름.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또 뭐 궁금하신 게 세미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씩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준비를 할 거예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트러블 슈팅 같은 게 좀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1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 우리나라의 회로 설계 능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사명감으로 이런 세미나는 가끔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은 뭐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혹시나 다른 세미나가 필요하시면은 뭐 한번 요청 사항에 이렇게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한번 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가 좀 많이 널리 알려줄 수 있게 여러분들 뭐 친구분들이나 뭐 직장 동료 선후배들한테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세미나 계속 하게 되려면 저도 나름대로 뭔가의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명감이 많은 인원들이 있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